출발 새 아침.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잠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출발합니다. 네, 매일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늘은 뉴스 브리핑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예, 제가 1분 전에 막 들어와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좀 봉변을 당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노영의 출발 새 아침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 네, 코로나19 어제 0시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확진자 8,413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예. 전일 대비해서 93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을 살짝은 갖게 하는데요. 사망자는 현재까지 정부 공식 기준으로는 모두 84명입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사망자 속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침 기준으로 발표가 되면 90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역별 신규 확진자 분포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대구가 46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경기도가 15명, 수도권이 전체의 22%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대구의 신천지 성도들 전수조사가 끝나면서 이제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대구 경북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추세였습니다만 대구에서 또 요양병원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서 꽤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숫자 자체는 많지 않지만 우리 인천국제공항의 검역 과정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흘 연속 해외에서 입국하던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19의 역유입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우리 방역당국에서 되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여행은 조금 자제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국민들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두 자릿수 증가세고요. 대구도 46명인데 이 정도면 조금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두 자릿수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900명 이상까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훨씬 상황이 안정적이 된 것은 분명한데요. 그러나 당국에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을 지나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행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또 확진된 분들, 바이러스를 가진 분들이 무증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도 방역당국에서 전하는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만 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안타까운 사망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대구에서 17살 청소년이 사망을 했는데 일부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17살 청소년 같은 경우는 7번가량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소변 검사 등에서는 양성이 나와서 다시 검사 중이고요. 아마 오늘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이라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이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 고연령층의 분들에게 집중되어 왔었는데 건강한 청소년도 코로나19로 사망할 수 있다는 드문 사례가 되면서 방역당국의 대처 방침도 좀 바뀌게 될 것 같고요. 이 17살 학생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에 발열 등의 최초 증상이 있었는데 13일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14일부터 자가호흡이 불가능해져서 에크모 같은 강제 인공호흡 조치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발병부터 호흡이 불가능할 때까지 거의 4일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사망에 이르는 것도 일주일, 그러니까 매우 빠른 속도로 병이 진행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런 만큼 코로나19 확진 여부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아직까지 오늘 중으로 나올 거고요. 네,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일부 양성 판정이 나와서 당국에서는 보류 의견으로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17세면 만약에 확진 판정으로 밝혀진다면 국내 최연소
코로나19로 사망한 그런 분이 될 텐데 17세 청소년의 부모님이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고3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평소엔 건강하던 고3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경산의 병원에 갔을 때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음성이 나왔나 봐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택으로 돌려보내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열이 무려 41도까지 올랐음에도 해열제만 받고 집으로 와서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응급 환자들의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도 그러한 케이스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지금 의료진도 과부하가 걸렸고 병상도 모자란 상황 아닙니까? 아하. 코로나19도 일구지만 나머지 응급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진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당국의 주의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네, 해외에서 유입되는 역유입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예. 공항에서는 증상이 없었는데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생겼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환자가 전체의 5% 정도고 특히 중국의 유럽 국가를 방문한 분들의 감염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60대 부부가 아들을 만나러 뉴욕을 다녀왔어요. 예. 근데 무증상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우리 공항에 마련된 특별 검역 절차도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요. 그런데 입국하고 하루 지나서 이 부인분이 발열이나 이런 증세를 보이게 되면서 검사를 했더니 뒤늦게 다시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예, 예. 다행히 이분들은 마스크 쓰고 이동해서 크게 바이러스를 퍼뜨리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공항의 이러한 입국 검역 절차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30대 대전에 거주하는 남성분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증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검체를 채취했는데 원래 규정대로라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항 내부의 검역소에 격리되어서 머물러야 합니다만 예. 당국에선 자택 가서 대기하시라고 말했어요. 나중에는 확진 판정이 나왔단 말이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전까지 갔기 때문에 이동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그렇죠. 퍼졌을지 모릅니다. 왜 예. 검역 당국에서 공항에 격리해야 된다는 수칙을 지키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항 입국 관리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매일 다뤄도 끝이 안 보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18일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발병 현황에 따르면 예.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9만 8,0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하루 전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에 무려 15,6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군요. 조만간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예.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17일 화상회의를 가지고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간 외국인의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예. EU 국가 모두에 이제 외국인이 한 달 동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탈리아가 누적 확진자 수 3만 1,000명을 넘겼고요. 예. 스페인이 11,000명. 독일도 9,360명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프랑스 7,695명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확진자 증가폭이 나날이 가파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뉴욕과 또 유럽의 증시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또 방법이 동원된다고요? 네, 사실 눈 뜨실 때마다 주식시장 확인하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좀 무서울 지경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게 계속해서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사태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1,200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특히 눈길을 끄는 게 모든 미국인들에게 현금 1,000달러, 120만 원 가량을 지급하는 이른바 이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한창인데 그러한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적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는 맨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칼럼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00달러 정도 되는 소득을 미국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밝히면서 화제를 몰기도 했는데 이를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모양새이고요. 당장 급한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 마트 가보면 사재기 때문에 화장지 구하는 게 화장지 대란도 있습니까? 네, 정말 어렵다고 하거든요. 현지 보도를 보게 되면 이러한 공포 심리를 좀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일시적인 현금 지불 처방이 필요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 1240조 원 규모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추경이 11조 원인데. 네, 11조 원이 통과됐고 2차 추경도 집행할 거라고 당정청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발표나 세계 각국의 주요 조치에 비교하면 우리 추경이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네, 소극적이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국 정부도 3,3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496조 원 규모의 대출 보증에 나서기로 했고 스페인 총리 같은 경우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274조 원 규모의 긴급 지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 411조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보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기재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다시금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주식시장 폭락은 계속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최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등락 반복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일시적으로 거래 중지시키는 극단적인 조치가 벌써 3번이나 발동이 되었고요. 유럽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낙폭이 심했던 92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탈리아도 공매도 제한 조치를 90일 연장했습니다. 스페인, 영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금융위원회에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판매하고 가격이 내렸을 때 매수해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인데 이런 투자 기법이 하락장에서는 증시 급락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외부 변동성에 좀 취약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아예 금융시장을 폐쇄하는 극약 처방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난 17일 금융시장을 폐쇄하고 주식과 채권, 통화 거래를 완전히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참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마지막 소식은 정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파동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 위성정당인데요. 여기에 비례대표 명단 발표가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반발을 샀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당선권 후보자들이 조정이 되어서요.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5명 정도의 순번 교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일각에서는 5명 정도로는 부족하다. 미래한국당에서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거론하면서 아직까지 갈등이 완전히 수습되는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도 이 미래한국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례 전용 연합정당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초에는 진보시민사회의 원로들이 모여있는 정치개혁연합과 함께할 확률이 높았습니다만 시민을 위하여라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민을 위하여는 서초동, 조국 전 장관 수호 집회 등을 함께했던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치개혁연합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수월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 편하다는 점이 선택의 배경으로 추측이 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이 연합이 논의가 되었던 원외정당인 녹색당이나 미래당 등의 군소정당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색채는 이 시민을 위하여 함께 만든 더불어시민당과 비슷합니다. 여기도 역시나 이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과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정봉주 전 의원은 좀 재밌는 발언한 게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열린민주당을 잘 키워서 더불어민주당을 흡수통합하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또 진지하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우선은 거물급 인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는 건 눈여겨볼 만합니다.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있었던 최강욱 전 비서관도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게 될 것 같고요. 주진영 전 하나증권 사장 등 대단한 인사들이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 열린민주당의 열린 공천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 더불어시민당의 후순위 후보들의 당선이 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10번에서 한 17번까지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갈 표가 열린민주당으로 가게 되면 16번이나 17번 후보들은 당선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요. 두 정당이 함께 범여권의 정당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아니면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을 잠식하면서 경쟁하는 효과를 낼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20석 이상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이 전망이 맞는지도 이번 총선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제 총선이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각 당의 어떤 총선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경제 주체 대표들과의 원탁회의에서 빠른 속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2년 만에 원탁회의에 참여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결해 원탁회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만남이 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지난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대해서 그동안 정부와 민주노총의 경색됐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최근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실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예. 그것이 이제 어쨌든 산업과 또 일터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이 문재인 정부의 그 노동 존중의 후퇴와 그리고 또 그 노동법 개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의 어쨌든 악화 관계가 있었지만은 이것을 뛰어넘는 어쨌든 노정 간, 노사정 간의 대화가 필요성이 어쨌든 새롭게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서부터 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과의 노정 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 그 경제주체 라운드 테이블에 제가 참가해서 대통령까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장 회복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에서 노정 노사정 간의 대화를 사실상 필요하고 또 저희들도 강조한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이것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에 따라 많은 부분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배제된 녹색당은 선거연합정당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 민주노총은 녹색당이 비례위성정당 참여 의사를 밝혔을 때 녹색당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는데 민주노총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는 미래통합당 만든 미래한국당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시민당 둘 다 지난 연말에 이른바 선거제도 개혁, 정치제도 개혁에서의 최소한의 단초를 마련한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마저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다. 의석수 늘려는 꼼수 위장정당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저희들이 이런 입장이나 아니면은 총선 방침에서도 민주당과 함께할 때는 어쨌든 지지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녹색당 지지 철회를 오늘 저희들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요.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다른 그 정당들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어떻게 포장하든 미래한국당처럼 이른바 지난 기득권 양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 꼼수 정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입장이 변함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원탁회의에서 위원장님이 100만 원 재난 생계소득 지급과 과감한 확대 재정 정책을 요청했는데 이 100만 원의 재난 생계소득과 정치권에 나오는 재난 기본소득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이라고 하는 긴급 생계 지원을 하자는 그 재난 기본 소득과의 취지는 많은 부분들 다 유사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재난 생계 소득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한 거는 사실 이런 요구가 일단은 재난 시기에
그 사회 모든 그 우리 구들에게 지급하는 사회수당적 성격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예.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좀 하지 않았던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전통적인 기본소득 문제를 자꾸 접근하면 예. 논쟁이 자꾸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어쨌든 가장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이것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 재난 그 생계소득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 재난 기본소득이란 단어보다 생계소득이 좀 더 시민과 더 밀접한 게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생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어느 지점이나 아니면은 어떤 곳에 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현금 지원이 직접 지원돼야 되는가를 방향을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요청하신 재난 생계소득 정책에 대한 논의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논의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뭐 저희는 당연히 논의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어제 저희가 이제 재난 생계소득이라고 하는 거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이미 이제 요 재난 생계소득이라고 하는 요구는 지난주부터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노동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도 이미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런 저희들이 제기했던 취지는 곳곳에서 많이 공론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뭐 제가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서도 직접 약 $1,000를 지급하겠다 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 규모의 한계 또 복지 전달 체계나 사회보장 제도에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예수경제 붕괴가 사실상 진짜 목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요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 마련이 조금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재난 생계소득,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뭐 저희들 그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어제 제가 테이블 회의에 갔었을 때도 지금 그저께 통과된 그 추경에 대한 많은 좀 아쉬움을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건물주 또는 사업주들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 그리고 물론 당연히 재난 방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세제 지원 중심에 이렇게 경기 부양 이런 방향을 맞춘 건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 이 기층에서 일하고 있는 정말 매월 카드값을 월말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어쨌든 일반 서민들 시민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의 내용들이 너무도 없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2차 추경도 거론되고 있는 이제 시기라고 한다라면 지금 시기에는 논의에 대해서 현금 직접 지급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논의해서 추경 논의를 할 때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때문에 좁고 감염률이 높은데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택근무가 어려운 노동 환경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어제 위원장님이 원탁회의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이렇게 사실상 감염을 확산을 막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정부나 저희도 또 현장에서 저희들 가장 먼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와 소통하고 이것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지금 취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호 장비, 감염을 막기 위한 장비들, 지원들 이런 것들을 더욱더 우선적으로 좀 배치해달라는 요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한국 같은 이렇게 불평등이 양극화 심화된 나라에서는 사실 더 어려운 분들이 더 큰 어려움을 힘든 걸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생계 문제를 또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함께 보완해 가면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사실상
지금 콜센터 같은 이런 한계적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빠른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 가장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어제 정부와 경영계의 지원책을 직접 들었던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정부의 과감한 선제적 방역 예방 조치를 취한 것처럼 예. 후속되는 재정 정책도 저희는 확대 재정 정책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사회연대 정책으로서 긴급 재난의 상황과 내수가 사실상 무너지는 비상 국면에 걸맞는 그런 재정 운영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경영계도 이른바 지금 시기에 마치 소원수리 하듯이 또 이른바 특별 연장 근로 그다음에 유연 근로 이런 것을 제기하기보다도 예. 사실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쨌든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본 방향으로 해서 좀 중소자영업자 노동자와 함께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 지금 적극적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세계 10위 경제 규모거든요. 예. 이 규모에 걸맞는 정말 대기업들, 재벌들이 정말 적극적인 분담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정규직의 고달픔, 우리 사회로 본물처럼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량 때문에 노동자가 바쁘게 배송하다가 또 심정지로 사망하기도 했고요. 중국 동방항공사 비정규직 기간제 승무원들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이 노동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택배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정말 하루는 쉬자라고 하는 운동을 지난 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새벽 배송을 위해서는요, 사실상 12시가 지난 1시, 2시에 출근을 해서 예. 분류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야간 노동이자 살인적인 노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는 이른바 새벽 배송 멈춰야 됩니다. 지금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물류 노동자들이 정말 더욱더 특히나 물류 배송해야 될 양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택근무와 그렇습니다. 계약이 연기되면서 예.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밀집장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인터넷으로 이른바 예. 이렇게 배송 물량들을 다 주문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배송량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급속하게 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분들에게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또 따로 이렇게 또 지급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파악되고 있어서 예. 이렇게 택배 배송 물류 노동자들이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어찌했든 노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마치 이렇게 국가적으로 산업 현장이나 일터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예. 사실 이렇게 이른바 정리해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업장들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단호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생계 걱정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또 두 발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노영희 변호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1부는 제가 잠시 진행을 했는데요. 애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2부는 노영희 변호사가 도착을 했군요. 노영희 변호사와 또 신나는 아침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2부로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아침에 좀 개인적인 중요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좀 늦게 왔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2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의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출발 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네, 우선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추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계속 일직선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번 소개될 때마다 거의 수치 변화가 없어서 네네. 이거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정말 조사한 건 맞아 이렇게 또 의심하실 수 있는데 조사 분명히 한 결과를 발표를 드리는 것이고요. 네. 리얼미터가 YTN의 연락을 받아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2,514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47.2%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9.1%로 팽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계속되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유형의 지지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주 핵심 지지층이 견고하게 결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40대 화이트칼라, 호남,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등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대 대통령의 사례의 경우에는 임기 4년차 정도 되면 네. 소속 정당 내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른바 레임덕도 오고 또 뭐 다른 이유, 당내 갈등. 그래서 대통령이 탈당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지지 기반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또 부정평가가 또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또 역대 대통령과 조금 다른 점인데 역대 대통령 중에는 부정평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60% 심지어는 70% 가까이. 어느 지금은 분이 그랬었죠? 네, 긍정과 부정. 임기 하반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네. 그랬는데 지금은 잘한다가 못한다가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거의 틈새가 없을 정도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대통령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이런 것하고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코로나19는 또 이념을 초월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면 전환이 몇 번 있었거든요. 초기에는 코로나19 대응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확진자가 대구 경북 중심으로 늘어나고 또 중국인 입국 왜 금지하지 않느냐 이런 또 주장도 제기되면서 또 국민청원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렇죠. 그때는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통령의 대응,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방역 체계 이것이 더 성공적이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부각된 것이 드라이브 스루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그것이 우리가 최초가 아니었다는 뭐 지적도 있겠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진단을 하는데 활용이 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의 평가입니다. 국내의 평가가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 특히 비교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메르스 때와 또 이탈리아나 스페인 또 미국과 비교되면서 이런 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또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가 뭐 왜 좀 중국인 입국을 전체적으로 다 막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상당히 얘기가 논란이 좀 됐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에서부터 이제 한국 잘한다 이러니까 또 우리 국내 여론도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최근에 또 강경화 장관의 영국 BBC와의 인터뷰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물론 우리가 뭐 또 보완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외신의 평가가 중립적으로 또 중도층 마음을 움직인 것도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뭐 거의 변함이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나타났다면 정당 지지율 변화도 사실 궁금합니다. 정당 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국면 때문에 깜깜이 상태에서 지금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역 내 출마 후보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런 반응까지도 있을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핫한 것은 역시 비례정당입니다. 비례정당이요? 예, 비례정당의 지지율이 과연 정당 투표 의향이 어떻게 나왔을까. 비례정당 투표에는 어느 정당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 시민당으로 바뀌기 전에 조사이긴 합니다. 비례정당 정당 투표 더불어민주당 37.7%, 미래한국당 29.2%, 정의당 7.2%, 국민의당 5.4%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크게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큰 변화는 사실 보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형태로 이름도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이제 이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플랫폼 정당이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비례연합정당으로. 네. 그럼 그 열린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따로 나왔습니까? 글쎄요, 뭐 이전에 나온 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글쎄 어떤 식으로 표가 나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더불어시민당 또 열린민주당으로 이동할 텐데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더 민주당과 자매정당이다. 이런 것들이 부각된다면 아무래도 여기에 좀 더 결집될 수 있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뭐 추이나 우리 보통 항상 배종찬 소장은 추세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이거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이게 뭐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존재감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워낙 코로나19 쪽에 모든 관심이 가 있고 정당에 대한 관심이 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네. 게다가 또 이번 선거 자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다면 다른 군소정당에도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적어도 3% 이상만 된다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의 선거 국면이 또 거대 정당이 사실은 일종의 분신한 거죠. 몸이 나누어져서 네네. 또 다른 이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4개의 정당이 사실은 2개의 정당이잖아요. 이러면서 대부분의 관심이 이 두 정당에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리면 과연 이 정당들이 다 같은 정당이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모르겠어요. 지금 중앙선관위의 최근 집계를 보면 이 정당 투표의 정당이 무려 4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등록된 정당만 40개가 넘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번 선거에 등록을 하게 되면 40개 이상의 정당을 우리가 보고 이게 무슨 정당이야. 그러니까 이름조차 알고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네.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자 얘기할 때 우리 투표용지 1m 넘을 수도 있는 얘기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먼저 종로 요즘 판세가 어떻습니까? 네. 종로 격전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른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차기 대권 구도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 리서치가 MBC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일, 15일 종로구 거주 502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가 포함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요. 네. 평균으로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15.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 가상대결인데요. 네. 이낙연 후보 51.7%, 황교안 후보 33.2%. 그러니까 선거 초반에 그러니까 두 후보가 맞붙기로 결정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조사가 거의 대체로 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이낙연 후보가 18.5%포인트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퍼센테이지가 뭐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리고 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좁혀질 거다 이런 예상하기도 했는데 그런 낌새가 조금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이렇게 네. 말해도 돼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차기 대권 프레임이 그대로 와 있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 후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전직 총리입니다.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이른바 총총 대결이죠. 총총 대결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긴박하게 이 선거전이 돌아가면 좀 더 치열하게 이 선거 여론의 변화도 발생할 텐데 코로나19로 깜깜이 선거입니다. 선거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네. 황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라면 지금 당 쪽의 일도 상당히 버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공천 불협화음도 있죠. 뭐 심지어는 이거 뭐 명단을 다 엎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또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반면에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종로에만 일단 신경을 써도 되는 그렇죠. 그런 또 다른 상황 자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황교안 후보 쪽에서 기대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거냐. 근데 워낙 지금 코로나19 쪽에 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뭐 선거일이 이제 26, 27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교남동을 비롯해서 평창동, 사직동, 창신 1, 2, 3동, 숭인 1, 2동, 동별 분석까지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연령대별 투표예요. 그러니까 선거 여론조사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장에 간다고 가정을 하고서 실시된 조사이고 그 조사 시점의 판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리고 투표율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되느냐 20대 투표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예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기 싫어하고 네. 그래서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어르신들이 조금 위험하다고 더 젊은이들보다 네. 여겨지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안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그렇죠. 분석이 심리적으로 있죠. 어떤 영향이 주어지느냐도 상당히 또 중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판사 대전이 이른바 이루어지고 있는 동작을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는 지금 나경원 후보하고 이수진 후보가 지금 격돌하고 있는 곳인데 둘 다 여성 네. 판사 출신이라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판판 대전입니다. 네, 판판. 여기는 동작구월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냐 인물이냐. 그러니까 인물도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도 인물 경쟁력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정당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 지역에서 이 선거를 또 하면서 본인의 경쟁력을 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경원 후보인 경우에는 뭐 전 원내대표니까 상당히 또 당에서 중량감 있는 역할도 해왔고 그렇죠. 그 지역을 다져왔거든요. 그런 만큼 인물 경쟁력이 있는 나경원 후보냐 아니면 정당 효과죠.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견고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선거에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수진 후보의 경우에는 정당을 보고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경향이 네. 보이고 있는데 이 정당이냐 인물이냐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게 중도층입니다. 과연 어떤 후보에게 중도층 표심이 가느냐 네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온 걸로 보게 네. 되면은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이수진 후보가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하나의 조사 결과만으로 그 판세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팽팽한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견고하죠. 어느 쪽 지지층이 더 결집하고 있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는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을 향한 공격들 이 부분도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1848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중학생 박진우라고 하는데요. 개학이 4월 6일에 미뤄졌습니다. 숙제하라고 학교에서 문자가 왔네요. 언니 여러분, 저랑 같이 숙제해요. 뭐 이런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아침 7시부터 이렇게 또 라디오 들으시는 우리 또 예비 중학생도 있는데 제가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